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 책은 저의 인생책,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그리고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우리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읽었고요. 2007년도에 읽었고, 책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책의 저자이신 푸른 아버님을 만나러 2008년도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까지 받은 책이에요. 사인 보여드릴까요? 축복 엄마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이 나라의 인재를 길러주세요. 푸른아빠 최이수 2008년 1월 19일. 이 앞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폭력이 없는, 사회 정의가 젖과 꿀처럼 흐르는 가나안 같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과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이 책을 이제 태교하면서 읽으면서 부모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24세 결혼을 했고 25세 이제 첫 아이를 임신하고 26세 출산을 하면서 너무 어리고 잘 모르고 부족했기 때문에 나 이 부족함을 책으로 채워야겠다 이래서 태교서와 육아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마땅히 도움받을 때도 없었고 제 주변에 저처럼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그 앞부분, 돌 전까지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저자는 이제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출판사를 이제 운영하셨고, 많은 육아서를 읽으면서 첫째 아이 푸르미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첫 번째로 보고된 독서 영재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푸르미 독서 영재 교육법을 정립하셨고 지금까지도 이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거의 20년 동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에 제가 육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아들이 셋이에요. 11살, 9살, 6살 이렇게 딸이 없고 아들만 3명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다, 아들 키우는데 힘들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푸르미 교육법을 통해서 좀 덜 힘들게 되게 행복하게 어떤 저의 기준을 가지고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일단 임신했을 때 저는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는 아이가 건강한 게 최고예요 라고 하지만 되게 똑똑하고 영재가 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길 엄마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책들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돌전 아기에게 무엇을 해주면 아이가 배려 깊은 사랑을 받고 행복한 영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가 고플 때 젖을 주면 아이는 아무런 공복감이 없이 잠들면서 젖을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이 좋다. 나를 안고 젖을 주는 엄마의 따뜻한 품 안이 좋다. 이 세상은 근사한 곳이야. 배가 고프다고 알리면 곧 젖을 먹을 수 있으니까 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엄마가 이 자연적인 리듬을 무시하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수유를 하면 아이는 배가 고플 때 젖을 얻어먹지 못하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인 우는 것으로 배고픔을 호소한다. 젖을 주지 않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이는 더욱 큰 소리로 줄기차게 울면서 배고픔을 호소한다. 이 세상은 결코 좋은 곳이 아니야. 이렇게 울면서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엄마도 이 세상도 다 싫어. 이것이 반복되면 아이는 더욱 악을 쓰고 울면서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단념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반항을 선택한 아이는 훗날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주의를 돌리게 하려고 떼를 쓴 아이가 된다. 떼를 쓰는 아이를 보고 주의를 끌기 위해 저러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존기 시기에 원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아이들은 자란 다음에 부모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단념을 선택한 아이는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진 무기력한 아이로 성장한다. 어느 것을 택하든 인생에 대한 불신을 배우게 된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나는 모유수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배고플 때 빠르게 젖을 주려면 사실 모유수유만한 게 없잖아요. 사실 제가 되게 게을러요. 되게 게을러서 막 분유를 타고 끓는 물에다가 막 온도를 맞추고, 그리고 그걸 닦고 소독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저는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나는 모유수유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분유수유를 제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아이가 잘 먹지 않아서 메델라 유두부기를 한 달 동안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도 좀 뭐가 잘 되지 않아서 유축기를 사서 유축을 하기도 했고, 한 달 정도 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이가 직접 수유를 하게 되면서 평탄한 모유수유의 길을 걸었어요. 저는 첫 아이는 19개월, 둘째는 18개월, 셋째는 18개월 이렇게 수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지를 받았냐고요? 네, 딱 한 번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좀 빠르게 이렇게 먹는 것을 채워줄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분유수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럼 아이가 좀 기다려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엄마가 지금 분유를 타고 있어. 30초만 기다려 하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0까지 숫자를 이제 그 분유 타는 속도에 맞춰서 좀 빠르게 혹은 느리게 센다면 아이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30이라는 숫자가 되면 엄마가 무조건 오는구나 라는 어떤 패턴을 갖게 되면 그렇게 많이 울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꼭 모유수유가 답은 아니죠. 네. 아이가 울 때 3초 안에 달려와서 안아줘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무조건 또 신뢰하고 그대로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아이들에게 울 때마다 바로바로 달려가야 하는가라는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이는 제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왔잖아요. 그럼 10달 있다 딱 나왔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낯설고 춥고 그렇겠어요.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최소한 돌 때까지 내가 정말 내 몸처럼 이 아이와 나와 밀착할 수 있게 내가 키워야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그래서 3초 안에 달려가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가 울면 언제나 아이를 달래줘서 버릇이 없어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계속 달래줘야 하는지, 아니면 무관심하게 놔둬야 할지 고민하기에 3초 이내에 달려가서 달래주라고 충고해 주었다. 엄마의 부지런한 노력 덕분에 아이는 그 시기를 지나 이제 웬만해서 울지도 않는 아주 밝고 느긋하며 팔다리 무척 빠른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자꾸 우는데 너무 달래주면 의존적이고 자립심 없는 아이가,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2돌이나 3돌 이전에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그리고 울었을 때 슬픈 감정이나 힘든 걸 토로했을 때 엄마가 100%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모유수유를 하고 또 아이를 울 때만 달랬더니 정말 아이가 이제 저를 자주 불렀죠. 일단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잠에서 깨거나 할 때 조금 울었던 것 같아요. 밤중 수유 같은 걸 좀 했었고,
첫째는 3번에서 10번, 둘째는 3번에서 5번 정도. 셋째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렇게 밤에도 막 저를 부르고 해서 저는 당연히 아이가 배고프거나 뭐 아니면 불편하거나 하니까 안아주거나 수유하거나 이제 계속 그렇게 했죠. 그렇게 이 아이의 욕구를 충족을 해줬어요. 대신에 저는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고 그 힘든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를 달래주면 편하겠다 해서 둘째는 일어나서 안아주지 않았고요. 제 팔베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은 무조건 안아서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잡고 뭐 수유도 누워서 했고요. 그렇게 조금씩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첫째만 좀 밤중 수유 이런 게 힘들었지 둘째랑 셋째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초 이내에 달려간다.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내가 막 요리를 하고 있거나 막 분리수거를 막 하느라고 손이 막 더럽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어떻게 무슨 일을 막 하고 있고 이걸 끝내야 될 때는 아이가 올 때 달려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 아이가 막 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는 일이 꼭 생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달려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말이 쉽죠. 설거지를 하다가 고무장갑을 빼고 달려가라.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전 차라리 막내는 항상 업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있을 때는 둘째를 업었고 셋째가 있을 때 셋째를 업었어요. 내 등에 매달고 밥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니까 이 아기가 울 일이 없어요. 안 울어요. 졸리면 그냥 자고요. 되게 순해요. 엎혀있는 아이는 절대 울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포대기가 저의 육아의 가장 어떤 큰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보다. 저는 뭐 흔들거리는 요람 그런 거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되게 자연주의 육아를 중시해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소리 나고 막 시끄럽고 막 어떤 기능이 있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고 포대기 남이 쓰던 거 그걸로 아이들 업어서 키운 기억이 있어요. 포대기 강추합니다. 돌 전에 아이들에게 이제 말을 많이 걸어주면 좋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대화를 나눈다. 푸름 엄마가 푸름이를 안고 항상 했던 대화가 있다. 너 몇 살이니? 얘 1살이에요. 네 이름이 뭐니? 얘 최푸름입니다. 이거를 얘기했더니 아이가 금방 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걸 또 우리 아이한테 똑같이 했어요. 넌 몇 살이니? 1살이에요. 네 이름이 뭐니? 한동률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 이름이 한동률인데 왜 한동률일까요? 남편 성이 한씨고 제가 가수 김동률을 너무 좋아해서 동률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한동률입니다. 정말 이걸 계속 반복을 했더니 아이가 2살 되니까 너 몇 살이니? 하니까 2살이라는 표현을 이제 말은 못했어요. 왜냐면 2살 때가 얘가 16개월 그랬거든요. 16개월인데 말은 못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2살. 그러면 하나, 둘, 셋. 이거 손을 보여서 하나, 둘, 셋 하니까 얘가 이거 쉽잖아요. 이렇게 손을 하면. 이렇게 하면 어렵거든요. 이렇게는 2살짜리 애가 해요. 너무 이제 신기했어요. 너 몇 살이니? 이 말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네 이름이 뭐니? 예, 한동률입니다. 금방 할 줄 알게 됐어요. 단어는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 공을 공이라고 불러야지 저것이라고 모호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여보세요를 여보떼요나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와 같이 발음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언어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아이에게 유아어를 쓸 필요가 없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맘마 먹자 이게 아니라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쭈쭈 먹자가 아니라 뭐 젖 먹자 이렇게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응가하자가 아니라 똥 쌌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유아어를 떼고 다시 성인어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언어 발달이 굉장히 빠르고 좋았죠. 그리고 이제 푸른 부모님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미국에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라고 아셨대요. 예를 들면 비누는 미끌미끌하지 하고 얘기하면서 목욕을 한다거나 이 컵에는 저 컵보다 물이 많네 하고 비교하기
수건 좀 가져다 줄래? 라고 은근히 지시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막 대단한 교육이 아니라 돌전에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거칠거칠 나무 껍질. 저는 이제 아이를 업고 아파트 이제 하단에 나가서 나무가 있으면 껍질을 이렇게 만져보겠어요. 나무 껍질이 거칠거칠하네. 꽃 향기를 맡아보게 하고, 뭐 진달래꽃 향기는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것은 빨간 장미야. 빨간색이네. 그러면서 내 가방이 빨간색이면 엄마 가방도 빨갛지. 이것도 빨강, 저것도 빨강이야. 이렇게 정말 그냥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대화가 많았어요. 저는 이런 책들을 읽고서 그런 대화법을 이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감을 되게 자극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EBS 그 아기 성장 보고서라는 그런 막 다큐멘터리도 보고 오감 발달에 대한 걸 보면서 가능한 어렸을 때 오감을 발달시켜줘야겠다 해서 했던 게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먹여줬어요. 소금을 살짝 혀에다가 쬐끔. 짜다. 이건 짠맛이야. 엄마가 지금 국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설탕도 조금 뭐 꿀은 돌전 안 되는구나. 뭐 설탕 같은 걸 찍어주면서 달다. 단맛이 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 거, 귤 같은 거, 즙을 살짝 혀에 대서 이건 귤이야. 신맛이 나. 하면 아이가 이제 막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를 업고 많이 요리를 했다고 그랬죠. 업고 요리할 때 아이는 엄마가 대화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목을 이렇게 빼가지고 막 보려고 해요. 제가 막 당근을 썰고 있거나 양파를 썰면요, 진짜 이렇게 해서 그 엄마가 뭘 하는지 뒤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게 볼 수 있는 각도로 요리를 하고요. 그냥 썰지 않고 엄마 지금 양파를 썰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양파를 막 썰고, 고추장을 막 풀 때는 고추장을 풀고 있어. 고추장은 매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멸치 육수를 낼 때는 엄마가 지금 멸치로 육수를 내고 있어. 머리와 뱃속에 있는 내장은 제거하고 이렇게 살만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내장과 이런 머리를 제거하는 과정도 설명해줬어요. 멸치벌을 떼고 있어. 이렇게. 아이들 다 보고 다 듣고. 오늘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이렇게 업고서 요리를 한 버릇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가 유치원 때였는데 엄마 멸치 냄새가 나 이러는 거야. 제가 육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5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요리를 해본 아이가 아닌데 이게 멸치 육수라는 걸 알지? 그리고 어떤 날은 제가 고추장을 풀어서 요리를 했더니 엄마 고추장으로 요리를 해? 하고서는 묻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와, 나는 못 맞출 것 같은데 저 어린 나이에는. 근데 정말 아이들은 무한하구나. 정말 뭐든지 스펀지처럼 흡수하는구나. 이야기하는 걸 다 흡수해요. 그리고 후각, 미각까지도. 그리고 어린아이, 돌 전의 아이는 언제나 승자가 되어야 한다. 사실 푸르미 교육법에서는 돌 전이 아니라 7세 이전의 아이에게는 엄마가 좀 져줘라. 무슨 게임을 하든 놀이를 하든. 근데 막 이기려고 하는 엄마들 많아요. 저도 좀 이기고 싶어요, 게임할 때. 어렸을 때 못 이겨봤나 봐요, 많이. 그러니까 아이에게 승리하는 기쁨, 성공하는 기쁨을 어렸을 때부터 주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기도록 도움받은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항상 이기게 해주는 것은 나중에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모가 미리 축적해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생후 12개월 이전에는 아이를 남의 집에 데려가지 않는다. 남의 집에 자주 데려가면 이것저것 만지게 되고 안 돼, 하지마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므로 아이가 야단 맞을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36개월 전엔 친정에도 가지 말아라, 이런 명언이 있어요, 푸르미닷컴에서는. 그래서 저는 친정을 잘 안 갔어요. 왜냐면 아이가 뭘 만지려고 하거나 진짜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하지마, 특히 화분에 있는 흙도 막 팔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집어 던지고 장난감. 그래서 많이 가지 않았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키우면서 저는 이제 뭐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가급적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화장실을 막 기어가더니 화장실 바닥에 있는 그 물을 만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물을 만지면서 나를 빤히 봐요.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안 돼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비위생적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청소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부드럽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막 울었어요. 엄마한테 부정당한 그게 너무 이제 속상했나 봐요. 너무 만지고 싶은데 못 만지게 하니까. 그때 아이가 이렇게 내가 착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데도 우는구나 깜짝 놀라서. 어쨌든 그렇게 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주로 이제 집에 있었죠. 돈도 없었고. 그리고 뭐 냄비를 꺼내서 놓을 수 있게 해줘라 그런 내용도 이 책인지 다른 책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막 두드리고 놓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허용을 많이 해줬어요. 두드리면 어때? 라고 허용을 해줬는데 아이가 냄비를 두드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냄비를 제가 막 다 꺼내가지고 숟가락을 주고 제가 두드리는 모습을 막 보여줬어요. 이렇게 노는 거야. 소리가 나지? 하면서 냄비를 막 두드렸어요. 그러고 아이에게 숟가락을 줬는데 아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애들은 막 두드리고 호기심이 있다는데 왜 관심이 없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푸르미 부모님한테 당시에 나눴어요. 우리 아이가 냄비를 안 두드려요. 그랬더니 푸르미 아버님이 아이가 분별력이 있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분별이란 단어를 처음 좀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분별이 있어서 두드리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래 다른 아이처럼 다 두드릴 필요는 없다. 그런 깨우침을 얻었죠. 키워보니까 정말 첫째는 분별력이 정말 뛰어나고 생각이 정말 어른스럽더라고요. 아이는 놀이를 통해 배운다. 생후 6개월 때 냉장고를 열고 차가운 냉동실에 살짝 손을 넣으면서 냉장고는 차가운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해 주었더니 냉장고란 말을 하면 아이가 머리를 냉장고 쪽으로 돌린다. 그쵸. 생후 6개월에도 애들 다 알아봐요. 엄마도 알아보잖아요. 그죠? 밥 먹자 이러면 밥을 먹는 줄 알고요. 차갑다 뜨겁다 이런 거 금방 알죠.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라는 의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놀면서 그냥 집안의 모든 도구가 장난감이기 때문에 장난감은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저도 장난감은 거의 사주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고요. 막 반짝반짝거리고 요란한 거. 특히 유튜브처럼 이렇게 막 영상이 계속 나오는 거.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결과가 쭈르륵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에게 크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라든가 그런 좀 소리가 많이 나고 시끄럽고 자극이 많은 장난감을 차단하고 좀 책을 많이 읽어줬던 것 같아요.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하루 종일 주차장에서 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피곤하다고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색깔별로 또는 차종별로 분류하거나 숫자를 가르쳐주면서 재미있게 놀아주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이제 아이의 관심사를 쫓아가는 거죠. 아이가 꽃을 좋아하면 여러 꽃을 보러 다니고, 아이가 물고기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수족관은 비싸니까 동네에 있는 횟집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횟집에서 물고기 보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회는 안 사고 물고기만 실컷 보는 거죠. 저는 광어야, 우럭이야, 장어야 이러면서 조개야 이러면서 봤죠. 자동차도 남자들 정말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이렇게 아파트에서 저층에 살았어요. 처음에. 해서 바깥을 내다보면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얀 차가 들어오네, 뭐 회색 차가 들어오네, 검은 차가 들어오네. 그래서 색깔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를 보러 이렇게 다닐 때는 뭐 차종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차 번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이가 숫자를 정말 빨리 뗄 수 있어요.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너무 신기해요. 왜 남자들은 차를 그렇게 좋아하고 차를 그렇게 잘 구분하죠?
새 아이다, 뭐 아빠 차다, 뭐 할아버지 차다 이런 말을 정말 빨리 했어요.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이모 차다 이런 말을 너무 잘했어요. 전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저는 엠블럼이 없으면 우리 신랑 차를 못 찾아요. 번호판이 없으면 이 차가 그 차인지 그냥 검은 거면 검은 거 아닌가? 색깔만 알지 차종을 모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뭐 한 십몇 개월부터 그걸 구분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에 이제 아이들과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빌에 끈을 묶어 아이의 다리와 연결해주면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아이도 다리를 움직이면서 모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 이것이 적극적인 참여이다. 이때 끈이 목에 묶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돌 전에 의존기 아이에게 내가 뭔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면요. 훗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진대요. 그래서 뭐 깍꿍놀이, 인형을 숨겼다가 뭐 보여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숨바꼭질, 도리도리 짝짝, 잼잼 이런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놀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빌에 끈을 묶는 건 제가 생후 2개월 때 해봤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메모를 해뒀다가 모빌을 위에다 놓고 끈을 이렇게 묶어줬어요. 설명해줬죠. 끈과 저 모빌이 연결되어 있어. 네가 움직이면 저 위에 인형도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다리를 움직이니까 진짜 인형이 막 움직이는데 아이가 흥분하더라고요. 막 진짜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와, 이렇게 어린 아이도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딱 반응이 오니까 성취감을 느끼고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둘째, 셋째도 해줘야 되는데 첫째한테만 해줬다는 거. 프로미교법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데 많은 어떤 자극이라든가 교육을 첫째한테 거의 몰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책 읽기. 대화식으로 책을 읽어준다. 대화식으로 책을 읽어주는 거는요, 책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토끼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토끼 눈은 어때요? 빨갛네요. 토끼 귀는 어떻게 생겼나요? 아주 기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책을 읽어주시다가 만약에 아기가 딴 데 눈을 돌린다거나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좀 지루함을 느끼기 전에 이걸 멈춰야지, 지루한데 엄마가 계속 읽어주고 오버해서 읽어주고 하면 아이는 그걸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만 읽어주고 그냥 아쉽다 생각할 때 멈추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더 하고 싶게. 우리가 게임 같은 거 왜 중독돼요? 충분히 하지 못하니까. 맨날 엄마가 1시간 만에 이러니까 1시간을 해야 되면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부족해. 마음이 부족한 거야. 부족한 마음을 평생 갖고 가는 거죠. 게임을 할 때마다 나 1시간 너무 작은데 그냥 무제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무제한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 항상 부족하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무제한하게 해주고 이제 엄마가 읽어줄 때는 아이가 흥미를 잃기 전에 딱 멈추는 거.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별로 강요하지 않아요. 저도 싫은 거는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제가 정말 여기서 크게 배운 거예요. 강의 들을 때도 배웠고. 조용함 속에서 명상 상태를 유도한다. 자극을 주어야 할 시간이 있고 또 자극을 절제해야 할 시간이 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후 3주, 6주경부터 실컷 놀고 난 후나 젖을 먹일 때, 낮잠을 자기 전, 아침이나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먼 곳을 바라보고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부부가 흔히 명상 상태라고 부르는 아이가 조용히 자기의 내면을 응시하는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아이가 자기의 기분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감정의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아이의 내면 생활이 시작되고 훗날 인격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명상 상태에 방해받지 않은 아이들은 밤에 깨어서도 울지 않고 혼자 놀다 잠이 들곤 한다.
우리 부부는 푸르미를 키우면서 놀 때는 열심히 놀아주었다. 반면 아기의 얼굴이 행복하고 예쁘게 보이며 평온한 상태에서 물끄러미 응시한 상태가 되면 그 모습을 바라보느라 조용히 입을 다물곤 했다. 이 부분을 책을 읽고 이제 아는 거죠. 아이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을 때도 있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용하게 고요하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멍 때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노래 불러주고 책 읽어주고 막 대화를 하루 종일 걸어주면 아이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자극을 좀 멈추고 좀 멍하게 있는 시간, 명상 되게 좋죠. 저는 이제 이거를 책도 읽고 강의를 듣고 배우면서 남편과 이제 협의를 했어요. 아이가 명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서로 사인을 주자 해가지고 정말 아이가 멍하게 있거나 뭐 혼자 책을 읽거나 할 때는 막 눈치를 줬어요. 우리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도 멈췄어요. 진짜로. 막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멈췄어요. 멈춰서 아이가 고요하게 명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신기해요. 정말 저희가 조용하게 있으면 더 아이가 고요하게 자신의 명상 상태에 집중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역시 첫 아이만 가능합니다. 둘째, 셋째가 태어나면 명상을 할 수가 없죠. 예, 시끄럽고 막 동생은 울고 막 자기들끼리 놀고 싸우고 그러니까 낯가림 이야기 좀 할게요. 아이가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낯가림이 심하고 오래갈 수 있다. 그런데 아이의 낯가림이 남들과의 접촉 부족에서 생긴 게 아닌가 싶어. 부모가 일부러 남들과 접촉하게끔 하면 아이는 오히려 더 불안해한다. 아마 낯가림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첫째가 낯가림이 정말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한테 돌 전에 단 한 번도 품에 안겨 있었던 적이 없어요. 막 안으려고 하면 막 하고 울었어요. 진짜 막 기겁을 하고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주려고만 해도. 저랑은 애착관계 정말 좋았죠. 모유수유 막 계속 하고 했으니까. 첫째가 굉장히 심해서 낯가림에 대한 책도 제가 보고 했는데 굉장히 정상적인 발달이라서 저는 기쁘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돌이 지나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아이는 왜 낯가림이 있고 왜 어떤 아이는 낯가림이 없을까? 봤더니 그런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는 낯가림이 없다. 왜냐면 주 양육자가 없이 너무 여러 명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하니까 낯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삶이 항상 오니까. 근데 그냥 전업주부, 집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는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걔만 보기 때문에 정말 낯선 얼굴이 오면 아이가 놀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이라는 그 욕구 단계설이 있어요. 가장 낮은 욕구가 생리적 욕구. 그리고 바로 위에가 안전의 욕구거든요. 저는 좀 엄마와 애착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한 6개월 때부터 낯을 가리는 이유는 이 욕구가 잘 충족돼서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그 단계, 하위 단계 욕구가 생리적 욕구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왜? 엄마가 하루 종일 나를 보살펴주니까. 먹이고, 싸고, 재우고. 이게 충분히 충족이 되니까 다음에 아이가 뭘 원하나요? 안전의 욕구.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요, 젖을 주는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괜히 불안하겠죠. 엄마 품에 나는 그 젖 냄새가 나지 않으면 나 굶는 거 아니야?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를 항상 안전하게 보살피죠. 근데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나를 이 사람이 안전하게 보살필까? 내가 울면 달래줄까? 나의 그런 어떤 신뢰가 없잖아요. 타인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 이외 사람은 불안하고 무섭고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낯가림을 하는 이유는 안전의 욕구예요. 이 아이가 어찌 보면 생리적 욕구를 뛰어넘고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 발달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책들 보면요, 낯가림하는 아이는 발달이 빠르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물론 낯가림을 하지 않는 성향의 아이들도 있죠. 진짜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제 해석은 우리 아이가 낯가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좋게 해석하는 거는 이 아이가 생리적 욕구가 잘 충족이 되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은요, 하위 단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전의 욕구를 아이가 느끼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낯가림이 심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셋째는 제가 키워보니까 낯가림이 덜해요. 항상 집이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셋째를 키울 때는 막 잘 맡겼어요. 왜냐면 형들이 있으니까. 제가 일을 하고 하니까 형들이랑 셋째랑 해서 할머니 집도 막 가고, 그리고 그 아이 돌보미 선생님도 오시고 하니까 셋째는 확실히 낯을 좀 덜 가리게 되었어요. 어떤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의 인생 책이었고 제가 새 아들을 키울 수 있게 큰 힘을 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육아법이 사실 쉬운 육아법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떤 것이든 노력을 한 만큼 보상이 좀 오는 것 같고, 육아도 쉽게 편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좀 힘들어도 자연스러운 육아법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육아의 고수, 정말 아이를 잘 키우신 분의 노하우를 들어봐야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아법이 전 너무 좋았고, 이 육아법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정말 사회성 좋고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아이를 배려한 만큼 아이가 엄마를 엄청나게 배려를 해요, 지금은. 물론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지금 11살, 9살, 6살까지 키우고 보니까 내가 진짜 그동안 고생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정 표현도 잘하고 대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육아법을 하면요, 아이가 징징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막 말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이유 없이 운다거나, 뭐 배고픈 것도 아니고 졸린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없는데 운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왜 우는지 분명하게 알았고, 아이들이 항상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불편함을 말을 할 줄 알 때는 말로 표현했어요. 엄마, 나 이게 기분이 나빠요. 나 이렇게 하면 속상해요. 이런 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로 하기 때문에 징징거리는 게 없었고, 그래서 새 아이 육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임신 중이신 분, 아니면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이 책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